조선시대 왕세자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미래의 국모가 된다는 영광이자 동시에 엄격한 궁중법도와 유교적 덕목의 완벽한 체현을 요구받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제5대 문종의 세자 시절 두 번째 세자빈이었던 순빈봉씨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이유로 폐위된 세자빈으로 궁녀와의 동침 사건으로 후세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때는 1429년 세종 11년의 일입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가 세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술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폐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신하들 앞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후보들을 보고 싶소. 물론 왕이 직접 간택 후보들을 대면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창덕궁의 후보들을 모이게 한 뒤 내관과 신여 그리고 효령대군으로 하여금 용모를 보고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의정 황희, 좌의정 맹사성, 우의정 변계량, 신상, 윤회 등 대부분의 신하들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주판서 허조만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불가옵니다. 만약 한 곳에 모이게 하여 간택한다면 오로지 얼굴 모양만을 취하고 덕을 보고 뽑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허조의 우려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잠깐 본 것으로 어찌 그 덕을 알 수 있겠소? 이미 덕으로 뽑을 수 없다면 용모로라도 뽑아야 하지 않겠소? 결국 세종의 뜻대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하은봉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조 참판을 지낸 복녀였고 할아버지는 봉유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봉유래의 어머니는 행주기씨로 원나라 기왕후와 기철의 조카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은 아니었지만 관직을 지낸 양반 가문이었던 것이지요. 1429년 11월 20일 그녀는 정식으로 세자빈에 책봉되며 순빈이라는 비노를 받았습니다. 순빈이라는 이름 그 뜻은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이 아름다운 비노가 그녀의 운명과 얼마나 어긋날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록에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군신들이 모두 그녀의 용모에 만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순빈봉씨가 조선 왕실 비빈 중 드물게 공식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순빈봉씨는 왕비와 세자빈에게도 후궁처럼 비노를 내려주던 고려시대 관습에 따라 비노를 받은 마지막 세자빈이었습니다. 1432년 그녀가 세자빈으로 있던 시기에 이 관습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공식 착호는 1432년까지만 순빈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왕세자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선택되어 영광스럽게 궁궐에 입성한 순빈.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세자 이양 훗날의 문종은 순빈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와의 불행한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문종은 순빈과의 금슬이 좋지 않았습니다. 후일 문종이 아버지 세종에게 한 말은 그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순빈을 총애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 한나라 여우라도 능히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문종은 순빈이 장차 왕비가 되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빈은 어땠을까요? 빡빡한 궁중법도와 남편의 냉랭한 태도 사이에서 그녀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당돌하고 천진난만했던 처녀는 어느새 환멸과 애정결핍에 빠진 여인이 되어갔습니다. 세종은 순빈이 이전에 휘빈처럼 실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여자 스승을 붙여 연려전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연려전은 역사상 훌륭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으로 당시 여성 교육의 필수 교재였습니다. 하지만 순빈의 반응은 세종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며칠 만에 순빈은 연려전 책을 뜰에 던져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세종의 명령으로 주어진 책을 던져버리는 것, 그것은 시아버지에 대한 명백한 불복종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일로 크게 실망했고
이후 순빈에게 더 이상 학문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부인이 그를 배워 정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순빈의 태도에 대한 포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세자의 후사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순빈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세종은 문종에게 승희 3명을 들이도록 명했습니다. 승희란 세자의 후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순빈의 성격상 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질투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늦게 입궁한 권승희가 문종의 첫 아이를 임신하자 순빈의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순빈은 빈궁 소속 궁인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승희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쫓겨나야 할 거야. 때로는 소리내어 울기도 했는데 그 소리가 궁중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세종은 순빈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세자가 아들을 낳으면 인지상정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냐? 하지만 순빈은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빈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 궁중이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정실에게서 척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물론 궁중의 모든 이들이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순빈이 유산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습니다. 여종에게 확인하게 했지만 이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임신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왜 순빈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일부에서는 관심을 받으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하고 다른 이들은 임신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상상 임신을 겪었다고 추측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순빈의 심리적 불안정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순빈의 행동은 더욱도를 넘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항상 방 안에 술을 준비해두고 큰 그릇으로 연거푸 마셔 몹시 취하기를 즐겼습니다. 때로는 술에 취해 시중드는 여종에게 엎혀 뜰 가운데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술이 떨어지면 친정집에서 몰래 가져와 마시기도 했습니다. 세자빈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빈의 아버지 복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상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예법인데 순빈은 술을 어머니 집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이를 안세자가 금지시키자 순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술은 내 몫인데 집에 보내지 못할 거면 내가 마시겠다. 그리고는 상이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평상시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또한 순빈은 좋은 음식을 얻으면 시렁 속에 몰래 갈무리해 두고 손수 꺼내 먹고 다시 손수 갈무리했습니다. 궁중의 물건이나 음식을 친정으로 보내려 했고 세자가 금지하자 몰래 보냈습니다. 바느질을 좋아해 환관들의 호슬, 주머니, 자루 등을 직접 만들었는데 문제는 재료를 다 써버려 세자의 생일에 바칠 선물을 만들 수 없게 되자 작년에 바친 물건을 새 것처럼 속여 바쳤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시녀들의 변소에 있는 틈으로 외간 사람을 엿보았다는 기록입니다. 순빈은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온 후 답답해서 세상 구경을 하고 싶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세자빈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자가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돌아와 뜰을 거닐 때도 순빈은 지게문으로 바라보며 저분이 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걷고 있을까 하며 자신의 처소로 오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밤마다 늙은 여종 고미에게 할미는 어찌 내 뜻을 알지 못하오라고 말했는데 이는 세자를 불러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이에 대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떳떳한 정리이지만 매일 밤마다 세자를 보고자 하니 어찌 부인의 도리에 적합하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순빈의 질투심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투기 때문에 몸소 궁인들을 구타했는데 때로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문종은 이에 대해 순빈한테 밟힌 궁녀만 열이 넘습니다. 저랑 스치기만 해도 때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누구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때립니다 라고 하소연했을 정도였습니다. 순빈은 또한 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래까지 지었습니다. 궁궐의 여종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 내용은 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적 기준으로는 여성이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이 별일 아니지만 조선시대 관념상 양반가의 여성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음란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세자 이양의 속옷, 신띠, 척삼 등을 부모님 집으로 몰래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어버이를 위한 것이라 하여 크게 책망하지 않고
세자의 속옷 따위로 어버이의 옷을 만들 수 없다라고만 꾸짖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순빈이 궁중법도와 예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했지만 그것이 미래의 국모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빈 폐위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궁궐의 여종 소상. 순빈은 이 여성을 유독 사랑하여 항상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궁인들 사이에서는 빈께서 소상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함께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세자가 소상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 소상은 깜짝 놀라 그러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상황이 매우 무섭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소상은 원래 다른 여종 단지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순빈은 소상이 단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종을 시켜 감시했습니다. 궁중이 떠들썩해지자 세종이 직접 소상을 불러 물었고 소상은 순빈과 동침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소상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 지르셨습니다. 마지못하여 옷을 한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이 증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양했으나 윽박 지르셨습니다. 마지못하여라는 표현들입니다. 이는 소상이 원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순빈이 소상의 곁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려 하면 온갖 원망과 화가 담긴 말을 쏟아냈고 자신의 사비인 석가희에게 소상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소상이 무섭다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세자빈과 궁녀라는 절대적 권력 차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 피해자의 두려움과 감시 등 모든 요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종이 순빈을 불러 물으니 순빈은 부정했지만 정황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1436년 10월 26일 세종은 대신들에게 순빈을 폐위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시중드는 여종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것과 벽 틈으로 엿본 따위의 일은 모두 다 자복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일은 모두 경함으로 만약 소상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만은 뒤에 소상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패하고자 한다. 세종은 순빈의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과의 사건이 결정타였습니다. 10여일 뒤인 11월 7일 세종은 대신들에게 순빈의 시덕한 일들을 더 자세히 밝혔습니다. 연려전을 던진 일, 매일 밤 세자를 보고자 한 일, 술을 즐긴 일, 투기로 궁인을 구타한 일 등 앞서 언급한 모든 행동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능히 자기 몸을 반성하지 못하면서 다만 털을 불어 헤치고 남의 허물만을 찾아내려 했어서 패척을 잘 행한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란 경상을 지킬 수도 있고 또한 권도를 따를 수도 있으니 어느 한 가지에만 구애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종 자신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연이어 세자빈을 폐위한다는 것은 왕실의 채통에도 좋지 않고 세자에게도 상처가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빈의 행동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1436년 12월 13일 순빈 봉씨는 공식적으로 폐서인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7년간의 세자빈 생활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폐위된 순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사에는 친정으로 돌아간 순빈을 아버지 복녀가 자결하게 하고 본인도 자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복녀는 딸이 폐위되기 3개월 전인 1436년 7월에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궁녀 소상과 단지 역시 사형당했다는 야사가 있지만 실제로는 궁녀복을 벗는 정도로 처벌이 끝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국내 궁녀 간의 동성애 행위는 장 100대의 중형이 내려졌지만 사형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순빈 폐위 후 세종은 세자의 딸을 낳은 권승희를 새로운 세자빈으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권승희 역시 세자빈으로 5년을 보낸 후 1441년 사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순빈 봉씨는 문종의 부인들 중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자빈으로 있던 기간은 7년으로 휘빈 김씨의 2년, 세자빈 권씨의 5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물론 훗날 현덕 왕후가 된 권씨는 세자빈 책봉 4년 전에 이미 후궁으로 입궁해 아이까지 둘을 낳은 상태였지만 말입니다. 순빈의 사촌 봉여인은 후일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다가 처형되었습니다. 봉씨 집안에게는 불운이 계속되었던 셈입니다. 순빈 봉씨의 이야기는 후세에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첫째, 그녀는 정말 동성애자였을까요? 실록의 기록을 보면 순빈은 남편인 세자에게도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 밤 세자를 보고 싶어 했고 사랑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성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소상과의 관계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관계 속의 폭력이었을까요? 소상의 증언, 그녀가 느낀 두려움, 순빈의 강압적 태도를 고려하면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가해자의 성 정체성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순빈이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은 아닐까요? 술을 좋아하고 바느질을 즐기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던 그녀. 만약 엄격한 궁중법도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는 가정일 뿐입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세자빈이었고 그 위치에서 요구되는 덕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셋째, 세종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세종은 순빈의 여러 잘못들을 나열하면서도 소상의 사건만 아니면 내버려 두어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른 문제들만으로는 폐위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소상과의 사건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미래 국모인 세자빈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세종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 문종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는 순빈을 칼날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순빈이 왕비가 되어 권력을 쥔다면 한나라 여우처럼 잔혹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종의 이런 평가는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빈이 궁인들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구타했다는 기록, 극심한 질투심, 충동적 행동 등을 볼 때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섯째, 순빈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실록의 기록만 보면 그녀는 세자빈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녀는 억압적인 궁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진 한 젊은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외모만 보고 뽑힌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강한 정신력과 자제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냉랭한 남편, 엄격한 시댁, 후궁들과의 경쟁, 후사에 대한 압박.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고 그녀는 일탈로 반응했습니다. 순빈봉 씨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궁녀와의 동침이라는 강렬한 스캔들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후세에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의 파멸, 왕실의 위기, 엄격한 유교 사회의 그늘, 권력과 폭력의 문제, 그리고 시대의 한계가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순빈은 왕비와 세자빈에게도 비노를 내리던 마지막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녀의 순빈이라는 호칭은 1432년 이후 사라졌고 그 관습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파멸과 함께 한 시대가 저물었는지도 모릅니다. 7년이라는 세월. 휘빈 김씨의 2년, 세자빈 권씨의 5년보다 긴 시간을 순빈은 세자빈으로 살았습니다. 문종의 정실부인 중 가장 오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녀. 하지만 그 7년은 행복하지 않았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폐위된 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추락만을 기록했을 뿐 그 이후의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빈봉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 억압적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녀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궁궐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순빈봉 씨의 이야기는 패자의 기록입니다. 실록에 그녀의 잘못만이 낱낱이 기록된 것도, 그녀의 변명이나 심경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냉정한 문장 사이로 한 여성의 절규가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연료전을 던지며 한 이 말.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권승희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쫓겨나야 할 거야. 소리내어 울며 한 이 말. 그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표출이었을 것입니다. 순빈봉 씨. 조선 제5대 왕문종의 두 번째 세자빈. 아름다운 외모로 선택되었지만 행복하지 못했고 7년을 버티다 결국 폐위되어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5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스캔들로, 교훈으로, 때로는 소설과 드라마의 소재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 속 인물이 아니라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했던 한 인간이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순빈봉 씨. 그녀의 순빈이라는 호칭처럼 그녀의 인생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큼은 조선 왕조실록 속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